일본의 우주기술은 끝났다. 이건 시스템 붕괴다. 미국 민간 궤도 분석가 조너선 맥도웰의 이 한마디에 전 세계 우주업계가 경악했습니다. 일본 H3 로켓이 발사 17초 전 긴급 중단된 뒤 재발사마저 실패하며 370억 엔짜리 위성이 우주에서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30년 우주 강국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한국, 누리호 한번 성공했다고 설치네. 아직 멀었어. 일본 총리실 보좌관은 코웃음 쳤습니다. 그런데 48시간 만에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낙하 가능 해역을 계산해 민간 선박 6척을 구조했고 일본이 숨기려던 로켓 결함을 국제안전기준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 대통령이 조롱이 아닌 협력을 지시했다는 사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일본의 치부를 덮어주면서도 세계의 박수를 받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발사대 아래 서 있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뭔가 잘못될 거라는 걸요. 2025년 12월 일본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 새벽 안개 속에서 H3 8호기가 하얀 김을 뿜어내며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로켓은 숨을 쉬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 눈엔 그게 마지막 숨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미나토 아야, 39살, 민간 우주발사 보험사 리스크 조사관입니다. 제 일은 간단합니다. 로켓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 그게 폭발할 확률을 숫자로 계산하는 거죠. 성공하면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지만 실패하면 모두가 저를 찾습니다. 항공사고 조사관 출신인 제게 사고는 예고 없이 오는 게 아니었어요. 사고는 늘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사람들이 보지 않으려 할 뿐이죠. 그날 아침 발사장엔 이상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엔지니어들의 표정이 너무 밝았어요. 지나치게 밝았습니다. 한국 누리호 성공 이후 일본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말에 목을 맸죠. 언론은 매일 비교 기사를 쏟아냈고 SNS는 이번엔 꼭이라는 댓글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열기 속에서 차가운 직감을 느꼈어요. 이건 기술 발사가 아니라 자존심 발사라고요. 엔지니어 고바야시 마코토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야씨, 이번엔 됩니다. 꼭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간절함이었죠. 눈 밑엔 사흘 밤샘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저는 그 눈을 보는 순간 숫자가 아닌 걸 기록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사람의 피로, 조직의 압박, 그리고 두려움. 저는 발사대 설비실로 내려갔습니다. 냉각수 공급 라인의 압력계를 확인하는데 바늘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정상 범위 아니었지만 뭔가 불안정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배관을 만져봤죠.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작은 하지만 멈추지 않는 진동. 확인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클립보드를 너무 세게 쥐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메모했습니다. 설비 피로도 경고. 인력 한계 도달 가능성.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발사장 전체가 숨을 죽였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 직감이 틀렸기를요. 카운트다운 화면에 숫자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침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60초 전. 최종 점검 완료. 바로 그때 한 남자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모다 켄지. 총리실 위기대응 보좌관이었어요. 그는 발사장을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국가 행사입니다. 실패를 상정한 질문은 자제해 주시죠. 저는 그 말에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국가 행사라면 더더욱 안전이 먼저 아닌가요?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겨우 삼켰어요. 그의 눈빛이 차가웠거든요. 비국민적이라는 단어가 거기 있었습니다. 시모다는 제 노트북 화면을 힐끗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기술을 믿으셔야죠. 의심은 발사를 망칩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VIP석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성공 시나리오만 준비했다는 걸요. 30초 전 고바야시가 제 곁에 섰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야씨,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성공하면 영웅, 실패하면 죄인이죠. 그래도 기록은 남겨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기록. 승패와 상관없이 진실을 남기는 것.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저장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 숫자들은 지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초 전 발사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취재진은 환호를 준비하고 있었죠. VIP석에선 누군가 샴페인 병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설비실 모니터 구석에서 냉각수 압력 경고등이 노란색으로 깜빡이는 걸요.
아무도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로켓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10초 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어요. 멈춰라. 제발 멈춰라. 하지만 카운트다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체크리스트를 훑었습니다. 냉각수 공급 라인 압력 수치가 화면에 떴어요. 수치 자체는 정상 범위였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거의 일직선으로 유지되던 게 오늘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고바야시에게 물었습니다. 이 압력각, 평소보다 변동이 크지 않나요? 그는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억지로 웃었어요. 안전장치가 자동으로 잡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의 손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클립보드를 쥔 손가락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었죠. 발사 관제실 한쪽에는 이미 성공 후 인터뷰 순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카메라 앞에 설지, 어떤 멘트를 할지까지. 취재진 대기실엔 샴페인 박스가 쌓여 있었고 축하 현수막도 준비돼 있었어요. 일본 우주기술, 새로운 시대로. 저는 그걸 보며 오싹했습니다. 실패라는 단어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워져 있었거든요. 시모다는 VIP석에서 보도자료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미 확정돼 있었죠. H3 성공, 아시아 우주경쟁 선두로. 저는 그 문서를 힐끗 봤어요. 기술적 실패나 중단 시나리오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오직 성공 멘트만 가득했죠. 저는 보험사 관점에서 사고를 봅니다.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에요. 괜찮겠지라는 말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난 사흘간 제가 기록한 숫자들이 그걸 말하고 있었어요. 엔지니어 평균 수면 시간 4시간, 설비 점검 주기 이틀 단축, 발사 일정 2차례 앞당김. 제 노트엔 빨간 밑줄이 그어진 문장이 있었습니다. 확신은 사고의 시작이다. 항공사고 조사관 시절 선배가 해준 말이었죠. 그 문장을 다시 읽는 순간 통신실에서 짧은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물 공급 설비 알람이었어요. 하지만 금방 꺼졌습니다. 관제팀은 일시적 신호 오류라고 기록하고는 넘어갔죠.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메모했습니다. 발사 직전, 설비 알람 발생 후 무시됨. 그리고 카운트다운이 20초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0, 19, 18. 숫자가 떨어질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쿵쿵 뛰었습니다. 발사장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VIP석에선 누군가 벌써 박수 준비를 하고 있었죠. 17. 그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자동 중단. 스피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발사 중단. 설비계 이상 감지. 말은 침착했지만 관제실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두 가지 표정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어요. 대형 사고를 피했다는 안도감과 국가 망신이라는 공포가요.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하늘에서 불꽃이 터지지 않았어요. 로켓이 발사대를 떠나지 않았다는 건 최악을 막았다는 뜻이었죠. 항공사고 조사관 시절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폭발한 잔해를 모으는 사람들을요. 그 광경을 다시 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금방 무거운 짐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모다가 즉시 움직였어요. 그는 취재진 앞으로 나가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로켓 자체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외부 설비 문제로 안전 절차에 따라 중단한 것입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문제를 외부로 제한하려는 시도였죠. 로켓은 괜찮다고 설비만 고치면 된다고 선을 긋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원인을 규명하기도 전에 벌써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고바야시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는 발사대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중얼거렸어요. 제가 확인을 더 했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실패가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때린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숫자와 시스템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먼저 부서지는 거였습니다. 저는 고바야시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발사장 밖에서는 벌써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총알처럼 터졌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한국은 성공했는데 일본은 발사도 못했다. 그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죠. 저는 순간 흔들렸습니다. 여기서 더 파고들면 저는 조직의 적이 됩니다. 보험사는 정부와 계약을 끊을 수도 있고 제 경력은 끝날 수도 있어요. 침묵하는 게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제 직업적 본능이 속삭였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다. 일주일 뒤 재발사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현장으로 호출됐습니다. 재발사 회의실은 무거웠습니다.
벽에 걸린 일정표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국민 신뢰 회복. 시모다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쏩니다. 늦출수록 비교 기사만 늘어납니다. 그의 목소리엔 조급함이 배어 있었어요. 국가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원인 규명 없이 강행하면 위험합니다. 다음엔 자동 중단이 아니라 폭발일 수도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간부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시모다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조사관님, 우리는 이미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냉각수 설비 밸브 교체로 해결됩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덧붙였죠. 기술적으론 문제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밸브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사흘 밤샘, 단축된 점검 주기, 압박받는 일정. 시스템 전체가 한계였어요. 고바야시가 보고서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현장 설비 점검 완료했습니다. 교체 작업도 끝났고요.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눈빛엔 확신이 없었어요. 그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공간이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재발사는 진행될 거였습니다. 늦출수록 언론은 더 거세질 테고 비교 기사는 더 쏟아질 테니까요. 저는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우는 걸 느꼈습니다. 조직 안에 남아서 천천히 바꾸자. 아니야, 지금 말하지 않으면 다음 사고를 막을 수 없어. 두 목소리가 번갈아가며 제 머릿속을 울렸죠. 시모다가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일주일 뒤 재발사로 확정합니다. 다들 준비해 주시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자리에 남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강행이 결정됐다면 저는 최소한 모든 걸 기록하겠다고요. 설비 로그, 통신 기록, 점검 보고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증거는 남겨야 했습니다. 고바야시가 회의실을 나가다 멈춰섰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작게 말했어요. 아야씨, 저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회의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H385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잔인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일주일, 저에게 남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노트에 빨간 펜으로 적었습니다. 모든 로그 백업, 증거 보존, 그리고 발사일을 동그라미 쳤습니다. 재발사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틀어졌다. 2025년 12월 22일 오전. 다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발사대 주변은 지난번보다 더 삼엄했습니다. 취재진은 더 많아졌고 카메라는 더 가까이 들이댔죠. 시모다는 VIP석에서 미소를 지으며 외신 기자들과 악수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반드시 성공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요. 저는 관제실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노트북엔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갔어요. 냉각수 압력, 연료 주입률, 엔진 온도,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교체한 밸브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60초 전, 고바야시가 제 옆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이번엔 떨리지 않았어요. 이번엔 됩니다. 고교. 그는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30초 전,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모두 녹색이었어요. 경고등도 없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괜찮은 걸까요? 10초 전, 9, 8, 점화. 거대한 불기둥이 발사대를 삼켰습니다. H385기가 천천히, 그리고 힘차게 솟구쳤어요. 땅이 흔들렸고 유리창이 떨렸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올라간다. 올라가고 있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순간 숨을 놓았어요. 그래, 됐다. 가슴속에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틀렸던 걸까요? 괜한 걱정이었던 걸까요? 화면 속 H3는 하늘을 찢으며 상승했습니다. 일단 분리 성공. 박수가 터졌어요. 시모다는 벌써 축하 멘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궤적이 어딘가 틀어졌어요.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경험 많은 관제 요원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굳었죠. 2단 엔진. 연소 데이터가. 그가 중얼거렸어요. 화면 속 숫자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추력이 떨어졌어요. 예정 궤적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관제실은 얼어붙었어요. 마이크를 통해 발표가 나왔습니다. 2단 엔진 조기 연소 종료 확인. 위성 예정 궤도 진입. 실패. 말이 부드러울수록 불길했습니다. 실패가 아니었어요. 실종이었습니다. 미치비키 5호가 어디 있는지 좌표가 사라진 거였죠. 시모다가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는 브리핑룸으로 걸어가며 보좌관들을 소집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지금부터 프레임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30분 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시모다가 단상에 섰어요. 우주 공간에서 작은 물체들이 포착됐습니다. 충돌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로켓 기술 결함은 아닙니다. 프레임이 세워졌습니다. 빨랐어요. 원인을 규명하기도 전에 원인을 밖으로 밀어내는 속도.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술이 아니라 이야기의 싸움이라는 걸요. 그리고 더 치명적인 건 일본이 정작 어디에 떨어졌는지 명확히 말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안전을 말하면서 안전의 가장 중요한 좌표를 모른다고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갈 길은 없었어요.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발사 실패 이틀째 밤, 저는 호텔방에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보험사 본사에서 온 재촉 메일들이었죠. 빨리 보고서 올려라. 손실 규모 산정 급함. 숫자만 요구하는 메시지들. 그때 한 통의 메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이 짧았어요. 민간 안전. 발신자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냥 암호화된 주소 하나. 저는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본문은 더 짧았습니다. 좌표가 필요합니다. 사람부터 지켜야 합니다.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궤도 데이터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공개된 발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한 가능 낙하구역 범위가 표시돼 있었죠. 남태평양에서 남미 상공까지 넓은 범위였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줄에 작은 서명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우주상황인식센터 분석관 박도윤. 저는 순간 굳었습니다. 한국이요? 저는 즉시 의심했어요. 이게 정보전인가? 외교적 압박인가? 일본의 실패를 조롱하려는 건가? 하지만 첨부된 데이터를 보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엔 조롱이 없었어요. 정치적 해석도 없었습니다. 오직 민간 항로와 겹치는 구역만 표시돼 있었죠. 이 구역에 어선과 화물선이 지나갑니다라는 짧은 메모와 함께요. 저는 다시 메일을 읽었습니다. 좌표가 필요합니다. 사람부터 지켜야 합니다. 이 문장엔 비난이 없었어요. 그냥 사실만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일본이 좌표를 감추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사람부터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웠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 말도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일본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좌표가 먼저입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저는 지금 국경을 넘고 있었습니다. 조직을 배신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을 지키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역시 짧았어요. 낙하 가능 해역에 민간 선박 경보가 필요합니다. 공식 채널은 시간이 걸립니다. 비공식으로 협조 가능하신가요?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박도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일본의 실패를 이용하지 않고 조용히 위험을 막으려 하는 걸까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모다였어요. 아야 씨, 외부와 데이터 공유 절대 금지입니다. 특히 한국 쪽은요. 알겠죠?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박도윤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사람부터 지킵시다. 그 순간 저는 멘토를 만났습니다. 거창한 스승이 아니었어요. 그냥 원칙을 지키는 국경 너머의 전문가였습니다. 창밖으로 다네가시마 바다가 보였습니다. 잔잔했지만 어딘가에선 위험이 떠다니고 있었죠. 저는 내부 로그를 더 깊이 파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보험사 조사라는 합법적 명분으로 발사장 곳곳을 다녔습니다. 계약서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접근 권한이 명시돼 있었거든요. 시모다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계약을 어길 순 없었죠. 관제실 통신 기록부터 확인했습니다. 발사 당일 교신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단 엔진 연소 종료 3분 전 교신 기록이 공백이었어요. 정확히 2분 47초 동안 아무 기록도 없었습니다. 이 구간은 왜 비어 있나요?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당황했어요. 아, 이건 시스템 오류일 겁니다. 자동 기록이 끊겼나 봐요. 자동 기록은 이중화돼 있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그는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메모했어요. 교신 공백 2분 47초. 이중화 시스템 동시 오류 가능성 낮음. 다음은 발사 영상이었습니다. 공개된 방송 영상 말고 발사대 주변 24개 고정 카메라 원본을 요청했죠. 담당자는 난색을 표했지만 계약서를 들이밀자 어쩔 수 없이 USB를 건넸어요. 호텔로 돌아와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프레임 하나하나를 넘기면서 봤어요. 대부분은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7번 카메라, 발사 직전 17초 구간에서 프레임 드롭이 발생했어요. 0.3초가 사라진 겁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다른 카메라들도 확인했습니다. 같은 시간대 3개 카메라에서 동시에 프레임이 끊겼어요. 전기적 충격이나 신호 간섭이 있었다는 뜻이었죠. 다음 날, 저는 시모다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총리실 임시 사무실에서 보도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우주공간의 작은 물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모다는 웃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주엔 수많은 파편이 떠다니잖아요. 그 중 하나였을 겁니다. 그 물체가 무엇인지, 언제부터 그 궤도에 있었는지, 왜 하필 이번에만 충돌 가능성이 생겼는지 확인하셨나요? 그의 미소가 굳었어요. 조사관님, 우주는 원래 변수투성이입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서 들었습니다. 책임의 방향이 바뀌는 소리를요. 변수가 많다는 말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이 될 수 있었거든요. 변수가 많으면 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낙하 좌표는 공개하지 않으시죠? 시모다의 얼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밤에 고바야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발사장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아야씨,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발사 직전, 냉각수 라인 압력이 흔들렸어요. 제가 기록했던 건데, 지금은 그 로그가 없어요. 삭제됐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령이 있었어요. 불필요한 데이터 정리라고요. 고바야시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 노트에 적어뒀습니다. 여기. 그는 수치를 가리켰죠. 발사 17초 전 압력값이 기준치의 98%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한 기록이었어요. 이게 원인일까요? 고바야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분명 실종을 설명하는 퍼즐 조각입니다. 저는 그 수첩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박도윤에게 보냈습니다. 내부 데이터입니다. 교차 검증 가능한가요? 답장은 빨랐어요. 검토하겠습니다. 창밖으로 다네가시마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진실의 조각들이 모이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흘째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민간 천체물리 분석가 H3잔의 남미 상공 재진입 가능성 제기. 기사를 연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조너선 맥도웰, 미국의 민간 궤도 분석가였습니다. 그는 공개된 발사 데이터와 궤도 정보를 조합해서 계산했어요. 2단 분리 후 속도와 고도를 고려하면 남미 상공에서 대기권 재진입 가능성이 있다고요. 일본 내부는 즉시 술렁였습니다. 시모다의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어요. 회의실로 급히 소집된 간부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밖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외부가 우리 좌표를 말한다고. 이건 국가 망신이야. 즉시 반박 자료를 내야 해. 그 분석이 틀렸다고. 시모다의 목소리가 가장 컸습니다. 체면이 문제라고. 우리가 좌표를 모른다는 게 들통나면 어떻게 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치가 떨렸습니다. 체면이요? 지금 바다 어딘가에 떨어질지 모르는 자네가 있는데 체면을 걱정하고 있다고요? 저는 박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맥도웰 분석 봤습니다. 당신도 같은 결론인가요? 답장이 왔어요. 네. 남태평양에서 남미 서부 해안까지 가는 구역입니다. 해역 경보가 시급합니다. 일본 정부는 반박 준비 중입니다. 반박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야씨, 사람이 먼저입니다. 저는 결단했습니다. 내부 승인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요. 저는 민간 해운 안전망에 접속했습니다. 보험사 조사관 자격으로 접근 권한이 있었거든요. 항로 공지 시스템에 주의 구역 표시를 올렸어요. 낙하 물체 가능 구역, 해당 해역 통과 시 주의 요망, 정부 이름은 빼고 순수하게 안전정보로만 띄웠습니다. 어선협회에도 연락했어요. 남태평양 특정구역, 일주일간 조업 자제 권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낙하 위험 물체라고만 했죠. 민간 항공사 운항부서에도 메일을 보냈습니다. 해당 고도 회피 권고. 하나하나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안전망을 쳤어요. 그리고 오후 시모다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사무실 문을 닫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야씨, 당신이 민간 경보를 띄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안전조치였습니다. 누가 허락했습니까? 계약서 3조 2항. 보험사 조사관은 민간 안전을 위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모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당신은 지금 정부를 무시하고 있어요. 저는 사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 체면의 문제라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다 사람을 잃으면 그 체면은 허상입니다. 시모다는 책상을 쳤어요. 조사 권한 박탈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은 끝났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왔죠. 복도를 걷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도윤이었습니다.
아야씨, 해역 경보 덕분에 어선 두 척이 구역을 벗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물러설 수 없다는 걸요. 프레임이 조여오고 있었고 적대자는 더 세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꺼낼 시간이었어요. 전체 로그의 백업 4본. 저는 그걸 암호화해서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딘가에 미치비키 5호의 잔해가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싸우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험사 본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야씨, 일본 정부 측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조사 범위를 초과했다고요. 부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몬사는 당신을 철수시키는 걸 검토 중입니다. 이해합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야씨, 정부와 계약이 끊기면 회사가 큰 타격을 입어요.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회사마저 등을 돌리는구나. 발사장으로 가는 길에 고바야시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상부 호출받았습니다. 더 이상 협조하지 말라고요. 죄송합니다. 그의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의 선택을 탓할 순 없었습니다. 발사장 보안실에서 제 출입증을 회수했어요. 조사 권한 정지, 내부 접근 불가, 차갑게 통보받았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대대적인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후 기자회견, 시모다가 직접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주전담부서 신설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죠. 실패한 상황에서 확대 계획을 발표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모다는 미소 지었습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우주 환경의 예측 불가능성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혀를 찼어요. 실패를 덮는 더 큰 구호. 국민의 불안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야망만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달랐어요. 기자 하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항공우주자위대를 말씀하시는데 현재 오스프리 가동률이 50%도 안 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정비 인력과 부품이 부족하다는데 우주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시모다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별개 사안입니다. 수송기도 제대로 못 돌리면서 우주작전을 하시겠다고요?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SNS는 순식간에 뜨거워졌어요. 우주 가기 전에 하늘부터 챙겨라. 오스프리 고치는 게 먼저 아니냐? 댓글은 갈라졌고 분노는 커졌습니다. 저는 그 흐름이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기술 문제는 복잡한데 여론은 단순한 조롱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박도윤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조롱이 아니라 재발 방지로 가야 하는데 답장이 왔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 논평을 자제하고 있어요. 조용히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야씨,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됐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저는 점점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호텔방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시모다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아야씨, 이건 경고입니다. 더 이상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는 건 국가 체면을 찢는 일이에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백업 파일을 확인했어요. 발사 전 로그, 교신 공백 기록, 압력 수치 변화, 모든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공개하면 외교 문제가 되고 숨기면 다음 사고를 막을 수 없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발사대가 보였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시모다가 아니라는 걸요. 동료들이 조용히 저를 외면하는 순간이 더 무섭다는 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바야시였어요. 아야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전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방에서 마지막 결단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험사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제가 백업해둔 로그 보관함을 열려는 순간 화면이 멈췄어요.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다시 경로를 확인했어요. 분명 여기에 저장했는데 없었습니다. 폴더 자체가 사라져 있었죠. 삭제. 그것도 아주 깔끔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백업의 백업까지 확인했지만 모두 비어 있었어요. 누군가 흔적까지 지운 겁니다. 고바야시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맞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로그가 삭제됐어요. 당신 개인 노트라도 사진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발사장 사무실에 연락했어요. 고바야시를 찾는다고요.
병간했습니다. 한 달간 휴직이래요. 전화를 끊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그마저도 떠났구나. 오전에 시모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생중계를 봤어요. H3 8호기 사고 원인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시모다는 확정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로켓 기술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주 공간의 환경 요인 가능성이 큽니다.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로 없었다를 만들고 있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정확한 낙하 지점은 어디입니까? 현재 추적 중입니다. 민간 안전에는 문제 없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추적 중이라고요? 아직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박도윤한테 메시지를 보내려다 멈췄습니다. 외부 지원이 드러나면 외교 문제로 번져요. 협력 자체가 끊길 수 있었죠. 저는 그에게 피해를 줄 수 없었습니다. 오후 보험사에서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미나토 아야 조사관 즉시 철수, 후임자 파견 예정.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졌고 모든 문이 닫혔어요. 회사도 동료도 데이터도 전부 잃었습니다. 사무실 책상을 정리하는데 서랍 구석에서 구겨진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발사 전날 밤 제가 급하게 적었던 거였습니다. 17초 전 중단. 냉각수 압력 98% 재발사 강행. 단 한 줄. 삭제되지 않은 단 하나의 기록이었어요. 저는 그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죠. 이게 끝인가? 창밖으로 다네가시마 바다가 보였습니다. 해는 지고 있었고 발사대는 어둠 속에 잠기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도윤이었어요. 아야 씨,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아야 씨, 당신이 띄운 해역 경보 덕분에 사고가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전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사람을 지켰잖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발사장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그 고요 속에서 제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지 인정했습니다. 시모다가 아니었어요. 동료들이 조용히 저를 외면하는 순간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발사장 주변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는 평온했지만 제 마음은 폭풍이었어요. 나는 일본을 망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지키고 싶다. 입 밖으로 내뱉은 그 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진실을 말하는 게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이유가 뭘까요? 저는 모래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제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시모다의 협박도 회사의 압박도 아니었어요. 동료들이 조용히 저를 외면하는 순간 고바야시가 전화를 받지 않는 그 침묵.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도윤이었어요. 아야씨, 해역 경보 덕분에 어선 4척이 안전하게 우회했습니다. 화물선 2척도요. 사고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 지켰어요. 증거도 사라지고 동료도 떠나고. 아니에요, 아야씨. 당신은 사람을 지켰어요. 숫자가 아니라 생명을요. 저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 일을 크게 말하지 않나요? 일본의 실패를 비웃을 수도 있었잖아요. 박도윤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상대의 실패를 조롱하지 말고 인명피해부터 막아라고요. 그게 한국의 품격이라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크게 말하지 않았어요. 대통령도 장관도 조롱의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부터 지켰어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파도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국격은 실패를 다루는 태도. 제가 처음 들었던 그 테마가 지금 여기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야씨, 당신은 옳았어요. 인정받지 못해도 기록이 사라져도 당신이 한 일은 진짜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17초 전 중단. 냉각수 압력 98%. 재발사 강행. 삭제되지 않은 단 하나의 기록.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아도 발표가 목적이 아니에요. 재발 방지용 사실 보고서. 그게 제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누군가를 망신 주기 위한 폭로가 아니라 다음 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진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손을 털고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고바야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증언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가 답하지 않아도 저는 문을 두드릴 거예요. 진짜 애국은 박수받는 말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견디는 일이니까요.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어딘가에 미치비키 5호의 잔해가 떠돌고 있겠죠. 하지만 사람은 다치지 않았어요. 그게 제가 지킨 단 하나의 성과였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조용한 용기를 가슴에 품고요.
해시태그 12장 마이너스 다크나이트 어브 더 솔 국가를 사랑한다는 말의 무게. 발사장 주변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는 평온했지만 제 마음은 폭풍이었어요. 나는 일본을 망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지키고 싶다. 입 밖으로 내뱉은 그 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진실을 말하는 게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이유가 뭘까요? 저는 모래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제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시모다의 협박도 회사의 압박도 아니었어요. 동료들이 조용히 저를 외면하는 순간 고바야시가 전화를 받지 않는 그 침묵.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도윤이었어요. 아야씨, 해역 경보 덕분에 어선 4척이 안전하게 우회했습니다. 화물선 2척도요. 사고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 지켰어요. 증거도 사라지고 동료도 떠나고. 아니에요, 아야씨. 당신은 사람을 지켰어요. 숫자가 아니라 생명을요. 저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 일을 크게 말하지 않나요? 일본의 실패를 비웃을 수도 있었잖아요. 박도윤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상대의 실패를 조롱하지 말고 인명피해부터 막아라고요. 그게 한국의 품격이라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크게 말하지 않았어요. 대통령도 장관도 조롱의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부터 지켰어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파도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국격은 실패를 다루는 태도. 제가 처음 들었던 그 테마가 지금 여기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야씨, 당신은 옳았어요. 인정받지 못해도 기록이 사라져도 당신이 한 일은 진짜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17초 전 중단. 냉각수 압력 98%. 재발사 강행. 삭제되지 않은 단 하나의 기록.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아도 발표가 목적이 아니에요. 재발 방지용 사실 보고서. 그게 제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누군가를 망신 주기 위한 폭로가 아니라 다음 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진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손을 털고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고바야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증언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가 답하지 않아도 저는 문을 두드릴 거예요. 진짜 애국은 박수받는 말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견디는 일이니까요.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어딘가에 미치비키 5호의 잔해가 떠돌고 있겠죠. 하지만 사람은 다치지 않았어요. 그게 제가 지킨 단 하나의 성과였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조용한 용기를 가슴에 품고요. 고바야시의 집 앞에 섰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고바야시는 수척해진 얼굴로 저를 보더니 고개를 떨궜어요.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그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야씨,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일어나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고바야시는 울먹였습니다. 압박받았어요. 상부에서 로그 삭제 지시가 내려왔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제 가족이, 제 아이들이.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해합니다. 정말로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개인 노트를 꺼내더니 제게 건넸죠. 하지만 이건 제가 지켰어요. 개인적으로 적어둔 수치들입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발사 전 압력 변화, 냉각수 온도 추이, 설비 알람 발생 시각. 모든 게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게 완전한 증거는 아니지만 삭제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할 순 있어요. 저는 노트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고바야시가 물었습니다. 아야씨, 이걸로 뭘 하실 건가요? 재발 방지 보고서를 씁니다. 내부 공식 라인은 막혔어요. 대신 다른 길로 갑니다. 다른 길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국제안전 프로토콜이요. 보험사, 민간해운사, 항공사, 국제해사 안전공지체계. 정치가 아니라 안전의 언어로 사실을 남기는 거였어요. 특정 정부를 겨냥하지 않고도 업계 전체가 읽을 수 있게요. 저는 박도윤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바야시 증언 확보, 데이터 교차 검증 부탁합니다. 답장이 왔어요. 전송하세요. 한국 측 궤도 데이터와 대조하겠습니다. 2시간 뒤 박도윤이 전화했습니다. 아야씨, 압력 수치와 궤도 이탈 시점이 일치합니다. 냉각수 압력이 떨어진 시각과 2단 엔진 조기 종료 사이에 연결고리가 보여요. 증거가 되나요? 기술적 인과관계를 완전히 입증하긴 어렵지만 재발 방지 권고안으론 충분합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단순했어요. 발사체 안전점검 강화 권고 설비 피로도 및 압력 관리 기준. 누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재발을 부르는가에 집중했습니다. 냉각수 설비 알람의 맥락, 인력 피로, 누적, 메시지 통제 구조. 보고서는 국제보험안전 네트워크를 통해 권고한 형태로 배포될 거예요. 특정 정부를 공격하지 않고도 전 세계 발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게요. 동시에 한국 외교부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현 장관 측은 민간 안전 협력 프레임으로만 정리했어요. 외교적 파장을 최소화하면서요. 박도윤이 말했습니다. 아야 씨,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상대의 실패를 조롱하지 말고 재발 방지에 협력하라고요. 저는 화면을 보며 웃었습니다. 한국은 참 품격 있네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야 씨. 보고서를 완성하는 순간 무게가 내려왔어요. 내가 옳았다가 아니라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는 보상.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세상에 내놓는 것.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모다가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아야 씨,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 보고서 공개하면 국가기밀 누설로 처벌받습니다. 당신 경력은 완전히 끝나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로켓의 비밀을 쓰지 않았어요. 낙하 위험의 사실만 썼습니다. 기밀이 아니라 안전이에요. 그 구분을 누가 합니까? 국제안전기준이 합니다. 시모다는 노트북을 가리켰어요. 그걸 내는 순간 당신은 일본을 배신하는 겁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일본을 지키고 있어요. 다음 사고를 막는 게 진짜 애국입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오후, 저는 보고서를 국제우주안전협의체에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민간 항공해운 안전 네트워크에도 권고안을 배포했어요.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발사체 설비 관리 강화 기준 마이너스 압력 모니터링 및 인력 피로도 평가. 특정 국가나 기관 이름은 없었어요. 오직 사례 연구와 개선 방안만 담았습니다. 이틀 뒤 반응이 왔습니다. 유럽 우주국이 먼저 회신했어요. 권고안 검토 중. 자체 프로토콜에 반영 검토하겠음. 미국 NASA도 답변을 보냈습니다. 유용한 자료. 안전 매뉴얼 업데이트 시 참고 예정. 일본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의 기술진들이 온라인 포럼에 글을 올렸어요. 아야 씨 보고서 봤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다음 발사를 살립니다. 설비 피로도 평가, 우리도 도입해야 합니다. 시모다는 반박 자료를 내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보고서는 권고안 형태였기 때문에 막을 명분이 없었거든요. 한국은 공개적으로 떠들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짧게 말했어요. 이웃 국가의 어려움에 조롱이 아니라 협력으로 답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품격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 논평을 절제했어요. 다만 국방부는 동맹국의 우주 역량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죠. 한 달 뒤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건 시모다가 아니었어요. 기술부처 장관이었습니다. H3 발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들을 인정합니다. 설비 점검 주기를 강화하고 인력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사관은 조용했지만 실제 점검은 시작됐어요. 냉각수 라인 전면 재검사, 압력 모니터링 실시간 이중화, 기술진 근무 시간 제한.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변화가 시작됐어요. 박도윤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야 씨, 해역 안전 공지 체계가 상시화됐어요. 당신 덕분입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덕분이에요. 조용히 함께해줘서 고마웠어요. 한국과 일본이 조용히 협력한 이 사례. 언젠가 교과서에 실릴 겁니다. 아니에요. 기록엔 안 남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사람이 살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고바야시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야 씨, 복직했어요. 그리고 새 점검팀 책임자로 임명됐습니다. 축하해요. 당신 보고서 덕분이에요. 이제 우리는 괜찮겠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체크리스트를 2번 읽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네가시마 발사대가 보였어요. 몇 달 뒤면 다음 발사가 있을 겁니다. 이번엔 다를 거예요. 조용한 책임이 그곳에 남아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메모장에 적었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남의 실패를 웃지 않고 함께 위험을 줄인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다네가시마의 바람은 다시 차갑게 불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이곳에 섰습니다. 이번엔 보험사 조사관이 아니라 국제안전자문위원 자격으로요. 발사대는 여전히 거대했지만 현장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바야시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는 더 이상 괜찮겠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한 줄씩 읽고 확인을 2번 했어요.
손에 든 클립보드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항목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야 씨, 이번 발사는 다릅니다. 압력 모니터링 실시간 이중화 완료했고 설비 점검 주기도 정상화했어요. 보고서 잘 읽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바야시는 작게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모두 덕분이죠. 관제실에 들어서니 새로운 시스템이 눈에 띄었어요. 안전 우선 프로토콜 표지판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작은 메모를 덧붙여 놨더군요. 확신은 사고의 시작이다. 제가 항상 되뇌던 문장이었어요. 발사 준비가 진행됐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카운트다운 중 작은 이상 징후가 포착되자 즉시 중단됐습니다. 아무도 괜찮다고 넘기지 않았어요. 재점검 후 30분 뒤 재개합니다. VIP석에서 누군가 투덜거렸지만 시모다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새로운 책임자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안전이 우선입니다. 30분 뒤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환호는 조용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녁, 저는 박도윤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서울 사무실에서 웃고 있었어요. 아야 씨, 오늘 발사 봤어요. 완벽했습니다. 당신도 지켜봐줘서 고마웠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안전망이에요. 한국과 일본, 국경은 달라도 위험 앞에서는 같은 표정을 가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언론은 여전히 승패를 묻겠지만 저는 답을 알아요. 승리는 박수의 크기가 아니라 사고가 없었던 밤의 고요함이에요. 맞아요. 그게 진짜 국격입니다. 통화를 끊고 저는 발사장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고 하늘엔 별이 떴어요. 어딘가에서 한 척의 어선이 안전 항로로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한 대의 항공기가 경보를 피해 고도를 조정했겠죠. 카메라가 없는 조용한 장면들. 하지만 그 장면들이 쌓여서 이건 진짜 일이었다는 사실감을 만들어냈어요.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바야시였어요. 아야 씨, 다음 발사 때도 와주실 거죠? 물론이죠. 함께 지켜야죠. 전화를 끊고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17초 전 중단. 냉각수 압력 98%. 재발사 강행. 삭제되지 않은 단 하나의 기록. 이제 그 기록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체크리스트와 안전 프로토콜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위성이 궤도를 돌고 있겠죠. 이번엔 안전하게요. 엘릭서를 들고 돌아온 영웅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를 가져왔습니다. 조용한 책임. 그게 제가 배운 전부였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남의 실패를 웃지 않고 함께 위험을 줄인다는 걸요. 발사대에 불이 켜졌습니다. 다음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걸었습니다. 조용한 승리를 가슴에 품고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일본 H3 로켓 370억엔 실종 사건. 한국은 조롱 대신 민간 선박 6척을 구조했고 조용한 협력이 국제 안전 기준이 되며 전 세계가 한국의 품격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상대의 실패를 비웃는 게 아니라 함께 위험을 줄이는 나라입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조용한 품격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사회TV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